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 연속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강경한 메시지를 직접 냈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 반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새 무려 6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겁니다. 국민의힘이 호통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부터 사흘 연속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가 않고 있죠. 여러 번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시장의 과열 분위기가 여전히 지금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그걸 그대로 그냥 만료시키겠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도 연속으로 강조를 해가면서 꼭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일반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전 노렸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이 바로 이런 호통 경제학을 문제를 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격도 좀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말로 부동산을 다 진정시킬 수 있다? 그랬을 것 같으면 벌써 저는 그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 대신 행동으로 해야 된다. 행동은 곧 입법이나 각종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 번 위협하는 식으로 협박한다고 해서 시장이 거기에 굴복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보셨듯 야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당 아파트 아직 팔지 않아서 1년 새 6억이 넘게 올랐다. 이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대변인님, 그러니까 대통령도 똘똘한 한 채 지키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이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저는 좀 과한 것 같고 네. 이런 논의에 있어서 좀 말꼬리 잡기가 좀 정치권에서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하고자 한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맞는 부분은 맞게 좀 아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방향을 제안도 하고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싸우자고 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 게 국민들은 피곤할 것 같아요. 어쨌든 주거 안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투기는 억제해야 되고 그리고 자산이 너무 부동산에 잠겨서 퍼포밍을 안 하면 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는 게 거의 7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이게 생산적인 경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민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라면 누구나 함께 하는 것일 텐데 굳이 말 한마디 그리고 상황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공격을 하고 정쟁을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에 좀 의문이 들고요. 기준을 함께 만드는 작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관련해서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쯤 될지 5월 9일 날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5월 9일 전까지 집 파실 겁니까?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서 이번이 집을 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야당에서는 청와대 내에도 다주택자들이 많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뭐 들어보면은 가족이 살고 있다 아니면 뭐 세종시에 있다 이런 해명들을 하던데 이번에는 좀 솔선수범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말과 행동이 같아야 국민들에게 정책적 효용감이 있고 실질적인 실행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있는 강유정 대변인부터 지금 반포에 있는 60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수석 비서관급 전체적으로 56명 중에 12명, 그러니까 거의 5명 중에 1명 가까이가 이번에 규제를 하고 있는 서울 지역 다주택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뒤에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한 채 팔아라라는 얘기라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팔아라. 윽박 지르기만 하지 더 이상 어떤 구체적인 그 자체 내에서의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5월 9일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당에 살고 있지 않는 30억대 아파트를 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린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핵심은 뭡니까? 왜 한 채 가지고 있는 나보고 그래?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똘똘한 한 채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다주택자들은 집을 처분하라는 지시가 나왔었는데 방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한 채 집을 그냥 팔지 않고 가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이 집을 파는 대신에 사퇴하면서 이 집보다 집 이런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예전에도 고위공직자들이 뭐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정책을 위반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또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책의 신뢰도 측면에서 국민들께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저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에서도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5월 9일에 종료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 주택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또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주에 수도권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어제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서울 도심에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역제안을 했습니다. 자, 대변인 보니까 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네. 그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거던데 어떤 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자,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정확히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투기 세력 억제, 실수요자 보호는요, 재정비 사업 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는 실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동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좀 도입한다든가 이런 거는 거부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부자나 투기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중산층 이상이나 이하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많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함께 하겠다면 오세훈 시장의 제안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실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분들이 그걸 동의해 주실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무 그냥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토론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짧게만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이유는 민주당이 구시가지에 있는 임대인 통상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외부로 밀려나서
정치 지형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걸 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0년이 넘는 동안 그냥 비립박에다가 그냥 그 그림 그리는 이른바 도심 재생밖에 안 하다가 이렇게 공급이 안 된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느냐? 이른바 소셜 믹스로 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내에 있는 이른바 민간이 주도가 된 공급 정책 지금 오세훈 시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5만 채, 나아가 더 강화한다고 하면 거의 시대에 40만 채 이상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놔두고 공공주도로 해가지고 빈자리, 유유자리를 땜박질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믹스가 제대로 된다면 나쁜 정책은 아니라고 저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은 꼭 정치적 셈법뿐만이 아니라 뭐 도시를 좀 다시 지켜보자, 이 모습을 가꿔보자 이런 의도도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체계에 이 서울시가 맞불을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정부 정책을 좀 옹호하는 모양새도 펼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전초전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도 그랬지만 그 이번 선거도 아마 부동산 관련한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얘기를 했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번에 당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당선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맞붙어서 그에 대해서 서울 시민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가 아마 서울시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따져봐야 되지만 결국은 시장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정부의 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더 피부에 와닿느냐 아니면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대책이 더 피부에 와닿느냐. 아마 이거에 따라서 결판이 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정작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은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 변호사님, 제일 먼저 시급한 입법 과제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국회에서 입법의 속도를 못 내고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강력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만 국회가 과연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올해부터 매년 수도권에 27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는 LH 개정법이 있거든요. 네. 그 법을 포함해서 한 23건 정도 중에서 지금 4건 정도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9건 중에서는 17건은 아예 상임위 문턱도 못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좀 입법 지연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좀 빠르게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당 지도부 사이에 공개 설전이 벌어졌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입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예, 방금 보신 것처럼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 면전 앞에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혁신당과의 합당 시도를 2, 3인자의 대권을 향한 욕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 수위가 좀 상당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 중에요. 과거 로마 시대 반란 얘기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네. 그 정도면 지금 그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도를 마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도전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걸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떤 의도로 그런 그 합당 제안을 했을까라는 분석적인 측면까지 간다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적어도 외형상 보면
이거는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본질을 저는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제 정청래 대표 공격용으로 확대 재생산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커지는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과 정청래 대표가 같은 최고위원회에 전 있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매우 이 합당 공방이 위험한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도 합당 논의를 멈추자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요. 자, 대변인님, 정청래 대표는 안 물러나겠다고 하던데 당원 투표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당무를 쥐고 있는 당대표가 뭐 밀어붙이겠다면 할 수는 있을 것인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입으로는 통합을 이야기 우리가 하고 있지만 행동들은 분열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의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괜찮고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특히 중도층 국민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선거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차분하게 절차에 맞게 그리고 본인의 어떤 강한 주장만으로 이걸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라는 거를 사람들이 동의해 줘야 되는데 그게 동의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마뜩히 이렇게 뭐 수치라든가 납득될 만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이런 상황이 과연 통합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실제 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만 봐도 이것은 잠시 멈췄다 가는 것이 맞는 거라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그냥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그 뜻을 꺾지 않겠다라는 어떤 독단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는 김민석 총리도 과정과 절차가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면서 부정적으로 내비칠 수 있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합당이 되느냐 안 되냐와는 별개로 범여권 내에서 이러저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는 보다 더 집중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혹여라도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김민석 총리는 합당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합당 추진 절차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국무총리가 이 당내 합당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국무총리는 어쨌든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인데 왜 당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느냐 이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총리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국정 운영의 안정적인 어떤 추진을 또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 그리고 나아가서는 범여권 내부에서 갈등 양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총리로서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저는 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메시지가 뭐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절차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는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도 뭐 당대표가 어제 얘기한 공론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하고 또 좀 더 세세하게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난달 한 차례 부결됐던 1인 1표제 찬반 투표 어제와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1인 1표제 추진도 정 대표 연입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대변인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게 이번에는 사실은 통과가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합당 문제가 나오면서
이것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1인 1표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지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돼서 사실상 이게 무난하게 갈 것이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빠르게 갈 필요가 있느냐, 빠르게 가는 것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에 동참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불투명해진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털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는 많은 의원분들은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계시고 당대표나 지도부는 사실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이고. 네, 들으신 대로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수사를 통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털고 가겠다면서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잘못된 걸로 나타나면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내 갈등을 경찰 수사 결과로 해결하겠다는 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몰고 간 것 자체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대응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당무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수차례 어떻게 보면 소명할 기회를 줬고 나아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는 재심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결과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대표를 하고 있을 때 변호인 의견서까지 내면서 이거 경찰에서 조사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그런 글까지 냈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게 사실 비정상이고 이제는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까지 넘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미적될 것이 아니고 결과를 내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직선제 당대표가 본인이 직을 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장관일 시절에 본인과 관련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문제를 삼으니까 김의겸 의원에게 저는 법무장관직을 걸 테니까 김의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걸어라. 결국 김의겸 의원은 직을 걸지 못했고 형사적인 문제가 됐으며 나아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승패가 갈렸죠. 저는 이 또한 그와 같은 상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의총에서 최근 김용태 의원이 제안한 장동혁 대표 재신임 투표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좀 오간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미자 의원이 어쨌든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전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하자 이런 역제안을 했는데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별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신임 투표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재신임 투표에서 재신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당원들은 이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되게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씩 따져보면서 잘잘못을 가릴 일이지 이게 경찰 수사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재신임 투표라는 다른 정치적인 행위로 봉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어제 그랬듯이 조금 더 치열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과연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이냐 하는 거를 도출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재신임 투표로 이거 덮자 이런 식의 정치적 해법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에 실시된 정당 지지조사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전주보다 2.5%포인트 하락한 37%였습니다. 장 변호사님,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또 내부적인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실망한 지지자들의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지금 지방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의 정치
정치가 아니라 뺄셈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망감들이 반영된 조사다라고 한다면 이런 민심 이반이 이제 시작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것을 봉합해서 다음 지지도 조사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